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공감하지 않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나름대로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저 역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쉽지 않은 순간마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저 혼자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분명 곁에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웃으며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만약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통쾌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아줌마인데요. 가만히 있는 걸 진심으로 못 견디는 스타일입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면서 제발 좀 쉬라고 하던데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피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연수야, 너 그러다 쓰러진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좀 쉬어가면서 살아야 돼.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정해져 있다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오히려 빈둥거리다가 병나는 타입이야.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의미 있게 몸을 쓰는 게 편하다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습관이 됐나 봐. 어쩔 수 없는 거지. 도대체 제가 왜 어릴 때부터 빈둥거릴 수 없는 사람으로 자랐는지 의아하시죠?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바로 우리 아빠가 지독한 한량이셨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아빠라고 하면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조차 눈살을 찌푸릴 만큼 아빠는 뒹굴거리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텔레비전만 보시기도 했고요. 몸을 일으키는 일이라고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나 화장실 들락거릴 때뿐이었어요. 애초에 밥은 누가 차려줘야만 입에 넣으셨거든요. 게다가 먹고 난 그릇을 제자리에 두는 법도 없었죠. 심지어 전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귀찮다면서 방치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아빠가 한량이면서 검소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도 바깥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에 힘 좀 줘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허세 있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무슨 자리만 생기면 늘 본인이 쏜다며 인심 쓰는 척을 했습니다. 솔직히 비웃음이 저절로 새어나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아빠 본인이 번 돈이 아니라 우리 엄마 등골 빼먹어서 가져간 돈이었을 테니까요. 아, 이번에 정철이 너 승진했다고? 이거 진짜 축하할 일이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또. 오늘 우리 동창들 다 모이라고 해. 무조건 내가 쏠 테니까. 너는 부담 가지지 말고 축하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에이, 고맙기는 뭘. 이만 끊고 이따가 보자고. 아빠, 정철이 아저씨가 승진한 건데 왜 아빠가 쏜다고 그러세요? 정작 아빠는 직장도 딱히 없으시잖아요. 정철 아저씨도 너무하셔. 왜 말리기는커녕 아빠가 쏜다고 하면 꾸역꾸역 다 받아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엄마가 고생해서 벌어오시는 건데. 에이, 연수는 아빠 통화 엿들었구나. 어른들이 이렇게 끼어드는 거 아니다. 원래 이 아빠는 학창 시절부터 인기 많았단 말이야. 이 정도로 주변에 사람을 두려면 그만한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체면이 있는데 걷어먹겠다고 할 수는 없지. 이런 아빠 때문에 엄마는 생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셨고 눈곱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태로 시장에 나가셔야 했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생선을 팔며 비린내에 절어 사셨고요. 비 오는 날엔 비닐 우비 하나 걸치고 겨울엔 손이 얼어서 장갑을 껴도 물건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엄마가 견뎌내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엄마가 겨우 집에 돌아오면 손톱 밑은 시커멓고 발에는 늘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귀가하셨다고 해서 엄마의 모든 일과가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빠를 위해 밥을 차리셔야 했고 수북하게 쌓여있는 설거지를 마무리하셔야 했거든요. 그렇게 쉬는 시간은커녕 숨 돌릴 틈도 없이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흐를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먼저 엄마에게 이혼을 제안했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 차라리 아빠랑 헤어지시는 건 어때요? 괜히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러다가 엄마가 쓰러지실까 봐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연수야, 지금은 네가 어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없이 자랐다고 하면 네가 어디 가서 안 좋은 소리 들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아무리 존경스럽지 않고 부족해 보인다고 해도 아빠는 아빠다. 다른 건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매번 저를 걱정하면서 이혼을 거절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는 아빠 때문에 엄마가 발목 잡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 인생의 버팀목으로 성장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죠. 아직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 후에도 아득바득 남아 복습했죠. 사실 사춘기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기저기 놀러 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주말에도 집 근처의 독서실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문제집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에는 하루 4시간도 자지 않고 버티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했어요. 그리고 단어장은 한 달만 지나가도 낡아서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들여다봤죠. 게다가 저는 절약에도 공부하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저에게 용돈을 쥐어주셔도 감히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오죽하면 학창시절에 떡볶이를 돈 주고 사 먹어본 적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다행히 제가 이를 악물고 매달렸던 공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저 역시 뛸 듯이 기뻤지만 엄마가 특히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일부러 부담 주기 싫어서 공부하라고 야단친 적도 없는데 노력해줘서 고맙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우리 딸만 있으면 돼. 네가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다 알아. 엄마가 펑펑 우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여유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공부에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빨리 취업해서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결국 4년을 더 수험생처럼 살았더니 저는 기대했던 곳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거의 금요한 향하듯이 집으로 신나게 돌아갔죠. 그런데 제가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바로 엄마가 아빠한테 먼지 나도록 매맞고 계셨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과외했던 돈으로 꾸준히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그걸 탐내고 계셨나 봐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청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번 돈이라 쉽게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아, 이놈의 옆에 나가. 연수가 돈 보냈다면서 왜 혼자 가지려는 건데? 당신 혼자 쓰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고. 이미 친구놈들한테 내가 술 사겠다고 똥똥거렸는데 왜 돈을 안 주겠다는 거야? 어차피 쓰라고 있는 게 돈 아니냐고. 당신 진짜 왜 그러고 살아? 연수가 불쌍하지도 않아? 다른 애들은 꽃구경 다닐 때 혼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어. 이 귀한 걸 어떻게 술에다 쉽게 날리려고 해? 이제 제발 철 좀 들어. 언제까지 한심하게 살 건데?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만류하시더라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빠였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엄마 수명이 다를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물론 아빠는 배은망덕하다며 난리가 나셨죠. 야, 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거서
네 엄마만 있으면 다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 안 해?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몰랐다. 너 지금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진심으로 아빠가 저를 키웠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아빠야말로 똑바로 생각하세요.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피땀 흘려가면서 가정을 유지하셨는지 모른 척하지 마시라고요. 후회하지 않을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굶든 말든 알아서 사세요. 이제 더 이상 아빠라는 존재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아무리 푹 쉬라고 말씀드려도 일을 지속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벌어오시는 돈은 절대로 제가 손대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엄마가 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며 살아오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남은 엄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생의 목표는 효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엄마는 그게 더 불효라고 하시면서 얼른 시집가라고 하셨죠. 아무리 엄마가 등을 떠미셔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능글맞게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엄마도 못 말리겠다는 듯이 웃음을 참지 못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엄마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내가 너보다 인생도 훨씬 길게 살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잖아. 괜히 어디 가서 겉모습만 잘난 남자 만나는 것보다 내면이 튼실한 남자 만나야 돼. 괜히 내가 너 만나보라는 게 아니야. 이만큼 부침성도 좋고 착실한 남자도 없을 거다. 사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예뻐하는 사람이면 같이 있기 재미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하도 입이 닳도록 만남을 권유하시길래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투부터 부드러웠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데다 대화할 때 제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대충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마다 꼼꼼하게 반응해주고 궁금한 건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분명 겉으로만 예의 바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건도 비슷해서 큰 충돌 없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허니문 베이비까지 생겼어요. 꼭 제 인생이 드라마처럼 술술 잘 풀리는 느낌이었죠. 며느라가야 너무 축하한다. 이제 10달 동안 무사히 보내야 해. 무슨 일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우리한테 전화하거라. 뭐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제주도까지 가서 구해다 줄 테니까. 너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 괜히 망설일 필요 없다. 이럴 때 든든하게 도와주려고 부모가 있는 거 아니겠어. 괜히 시부모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거라. 우리는 진짜 널 딸이라고 여기고 있어. 무조건 편하게 의지해라. 시부모님은 거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역시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졌죠. 그냥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덧이남들보다 조금 더 심한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 거부감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탈수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휴직을 선택하게 됐죠. 언제나 치열하고 굳건하게 살아오던 저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도 몸은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죠. 솔직히 남편이 허락한 거라고 해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이 늘어난 건데 오로지 남편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저를 다독여주기만 했습니다. 당신하고 서로 짐을 나눠 가지려고 결혼한 건데 미안해 죽겠다.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지? 하루빨리 내가 회복해서 다시 직장을 구해볼게. 설마 내 몸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내 의지대로 몸도 따라주면 좋을 텐데.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당연히 아빠가 됐으니 적당한 부담감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아?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냥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랑 우리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거든. 이런 게 가족이잖아. 그렇게 저는 내조를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워낙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타격이 컸고 괴로웠죠. 심지어 마지막 인사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미련이 남더라고요. 저는 영정사진을 눈앞에 두고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나마 엄마와 시부모님이 계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특히 시부모님은 본인들도 장남을 잃은 거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홀로 육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아무리 야속하게 들리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해. 괜히 우리 아들 잃고 네가 망가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한 번 며느리는 평생 며느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도와주마.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심이니까 귀담아 들어라. 우리 아들 떠났다고 해서 너 혼자 남은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해. 사부인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도 언제든 너한테 손 잡아줄 거다. 비록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저한테 큰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하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주버님도 없는데 형님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라면서 계속 불러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동서도 제 사연을 알고 마음 아프셨겠다며 잘 챙겨줬어요. 형님, 이렇게 예쁜 아이를 들고 먼저 눈 감으셔야 했던 아주버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도 무사히 회복하셔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기감이 돼요. 저도 형님 보면서 많이 배워야겠어요. 이 정도면 제가 영복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을 이르게 떠나보낸 과부 신세였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사랑 가득한 사람들이 존재했으니까요. 특히 동서는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 제품이라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 챙겨주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얼마나 감동받고 고마웠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갔는데요. 동서가 어떤 꼬맹이를 안아들고 어떤 여자를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쇼핑백까지 전부 동서가 버겁게 다 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시동생과의 사이에서는 아직 아이가 없어 동서가 안고 있는 꼬맹이가 조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서가 친구한테 들러붙어서 완전 시다바리처럼 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가 백화점 내부 카페에서 자리 잡고 앉아 있으니까 동서는 메뉴판까지 직접 들고 와서 대신 주문도 해줬어요. 그리고 심부름하듯이 물티슈나 휴지를 챙겨다 줬죠. 얘, 너 얼음물로 갖다 줄까? 아니면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따가 창가 쪽 좌석 비어있는지 확인해 볼게. 아무래도 여기는 예약이 따로 필요한 곳이 아니라서 자리를 고르기 어렵네. 내가 미리 체크하지 못해서 미안. 사실 저는 그냥 동서가 평소에 워낙 잘해주니 반가워서 인사하러 다가간 거였어요. 하지만 동서는 친구한테 하대당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해버려 당황스러웠나 봐요. 눈에 띄게 눈을 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동서가 저한테 베푸는 역할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한테 살갑게 대하던 모습은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심지어 저를 살살 긁으면서 공격적으로 나왔죠. 일부러 시댁에서 다 같이 만났을 때 시부모님 다 계신 곳에서는 웃고 있다가 둘만 남게 되면 눈치를 줬어요.
형님, 이제 아주버님도 안 계신다. 자꾸 어머님, 아버님 찾아오시는 거 좀 민폐 아닌가요? 얼마나 뭐가 없으면 애 들임이라서 돈 뜯어가세요? 만약 저였으면 알아서 눈치껏 조심했을 텐데 형님은 진짜 아무 생각 없으신가 봐요. 누가 들으면 제가 시부모님한테 집이라도 사달라고 한 줄 알겠어요. 그냥 시부모님이 우리 아이 귀여워서 용돈 주신 걸로 저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서가 아직 저보다 어리니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거라고 넘어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가 지 친구한테 시다발이 노릇한 게 제 탓인가요? 계속 저한테 꽁해 있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노골적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터트려 버렸어요.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 뵈러 그만 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동서가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같나 봐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니까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먹고 놀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찬영이 얼굴 보여주러 오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가끔씩 우리 병원 데려가 주는 것까지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데 왜 눈치를 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민망해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물론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사과를 받아냈지만 아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동서가 시부모님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저를 들쑤실까봐 내심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동서는 얌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까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집으로 과일을 보냈길래 마음을 풀기로 했죠. 형수님, 제가 진짜 뭐라고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형수님께 무례한 말을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주의시킬게요. 여전히 형수님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절대로 마음에 담아주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시댁하고 계속 교류해 나갈 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유치원 종일반으로 보내게 됐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건지 첫 등원을 보내는 날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친구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했죠.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이에요. 게다가 선생님들한테도 예의 바르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나쁜 소리 듣지 않게 키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친정이나 시댁에서는 아이를 봐줄 테니 굳이 종일반에 맡길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굳이 찬영이를 그렇게까지 유치원에 맡겨야 돼? 돌보기 힘들어서 그런 거면 우리가 봐줄게. 혹시 찬영이가 외로워할까 봐 걱정되는구나. 뭐 네가 잘 알아보고 결정한 거긴 하겠지만 어머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찬영이랑 친한 친구들도 종일반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다음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결정한 거예요. 언제까지나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기는 죄송하거든요. 앞으로 아이가 커나가면서 학원도 다니게 될 거고 혹시 어떤 곳에서 재능이 나타날지 모르니 아르바이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충분히 돈을 좀 모아두고 싶었던 거죠. 사실 아예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했는데요. 제가 경단녀라서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막상 다니기 시작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상황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한 거죠. 결국 저는 치킨집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를 받거나 계산을 도와드렸고요. 가끔씩은 상가 근처 아파트에서 주문하면 직접 도보로 배달을 돕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나중에 찬영이가 유학이라도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설마 우리 손주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괜히 너 무리하다가 몸 상할까 봐 걱정되는구나. 당장 급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절대로 무리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몸 망가뜨리면서 일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주시는 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걱정해 주신 만큼 조심히 일할게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굳이 매번 받기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절한 것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처 아파트를 배달하고 돌아왔는데요. 치킨집 사장님이 40억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배달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거리는 저처럼 도보로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토바이 배달부가 가야 해서 의아했죠. 이거를 제가 가도 되나요?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컴플레인 들어오면 사장님만 난처하시잖아요. 저는 도보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른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셨나요? 그런 게 아니고 손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애들하고 여자들만 집에 있으니까 여자가 배달해줬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남기셨어. 소요시간은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오늘은 그것까지만 하고 퇴근해. 사장님도 엄청 미안해 하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폭염으로 땀이 뻘뻘 나는 날이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쪄 죽을 것 같아서 막막했지만 이것만 배달하고 퇴근하라는 말에 힘을 냈어요. 그렇게 저는 뜨거운 치킨 봉지를 들고 배달을 나갔는데요. 신축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동안 숨쉬듯이 땀이 났어요. 아예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도 등이 싹 다 젖어버릴 정도였죠. 원래 날이 더워지면 불쾌지수 올라가는 거 아시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치킨이고 뭐고 얼음물을 들이키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렵게 얻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인내하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숨을 헐떡이며 신축 아파트에 도착했는데요. 공동현관에서부터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분명 본인들이 치킨을 주문했으니 금방 저의 존재를 확인하고 열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뜸을 들여가면서 킥킥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장난치고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니 제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벨을 눌렀을 때 나온 사람은 동서였거든요. 이미 제가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한 것 같았는데요. 일부러 노골적으로 과장되게 깜짝 놀란 척 연기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제는 하다하다 딸배지까지 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구질구질 뭐라도 붙잡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걸 감동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절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동서는 저한테 제대로 무안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 친구들을 죄다 불러서 본인의 형님이라며 인사시키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는 본인 친구 집들이 왔다는 거였는데요. 아주 그냥 저를 짓밟다 못해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땀 줄줄 흘려가면서 일하시지 말고요. 제 친구가 식모 구한다고 하던데 여기 식모를 취직시켜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40억짜리 아파트 구경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맹세코 한치의 거짓 없는 진심이었죠. 하지만 동서가 마냥 선한 의도로 이러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딱 봐도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몸열감을 주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애초에 남의 지갑에서 뭐 하나 자기한테 떨어질까봐 절절 기고 있는 사람이 식모해보겠냐는 제의를 어떻게 별뜻 없이 꺼내겠어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지난번에 사과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나오니 저도 굳이 인내해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동서, 이거 지금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인가? 설마 또 뭐라도 콩고물 떨어질까봐 친구한테 싸바싸바 알아왔다가 내 생각까지 해준 거야? 에이, 나는 그렇게까지 빌빌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동서의 말에 상처받기는커녕 비웃어주면서 반박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서의 표정이 보기 좋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거면서 왜 까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의 차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이었다고 보는 게 맞았을 거예요. 동서, 그동안 친구 꽁무니만 쫓아다니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몰랐지. 우리 집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개하게 될 줄이야. 처음이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래? 동서는 콩고물 모아봤자 꿈도 못 꾸는 집이잖아. 저는 옆집 현관 키를 눌러 현관문을 활짝 열면서 동서를 안내했습니다. 순식간에 동서년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헛소리를 짓거렸죠. 잠깐만요, 형님. 지금 자존심 상해서 남의 집 여신 거죠? 에? 여기에 거주하고 계실 리 없잖아요. 그동안 배달 다니면서 남의 집 비밀번호 뭐 멋대로 알아내신 거 아니에요? 겨우 치킨집 다니는 주제에 누가 이런 집 살아요? 동서는 바들바들 떨어가면서 이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문까지 열어서 보여준 거실에는 떡하니 우리 찬영이 액자가 걸려 있었죠. 그제야 동서는 턱이 빠져버릴 것처럼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시고 나서도 계속 일하며 돈을 악착같이 모으셨는데요. 그걸로 꼬마 빌딩에 투자하셨다가 제대로 이익을 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버신 돈에는 손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시부모님에게도 언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차피 재혼 생각도 없어 보이고 아이한테만 집중하니 엄마가 아예 넉넉한 집에 같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내가 너 육아 도와주려고 신축 아파트 샀다. 분명 네가 거절하고 싶어 할 거 알아. 하지만 엄마로서 자식한테 뭐든 해주고 싶지 않겠어? 그냥 너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고 나랑 찬영이랑 셋이서 쾌적하게 살자는 거니까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다. 엄마, 이렇게까지 큰 집은 괜찮은데 왜 그러셨어요? 그냥 엄마 혼자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도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아직 저 쓰러진 것도 아니고 씩씩하게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 또 거절하려고 하지? 찬영이를 위해서도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아. 나중을 생각하면 학군도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일부러 이런 거 저런 거 다 조사해서 고른 집이니까 몸만 들어오면 된다. 솔직히 이 나이 먹고 엄마한테 기대기에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뜻이 워낙 강경하셔서 저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랑 같이 사는 대신에 생활비라도 충분히 보태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한 거였죠. 아무래도 우리 모녀는 서로가 벌어들인 돈을 존중해주고 싶어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이 자조지종을 전해 듣고 나서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난감해했습니다. 거의 주저앉을 기세로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광경을 보는 제 심정은 통쾌하기보다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동서는 제가 사실 넉넉한 친정을 뒀다는 점에서 민망해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제가 친정이 여유롭든 말든 이토록 무례하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아예 쐐기를 박아줬습니다. 오늘 나한테 어떻게 굴었는지 전부 시부모님한테 알려드릴 거야. 분명 지난번에 사과하고 넘어갔을 때 정신 차렸을 거라 믿었어. 그때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준 거라고. 이렇게까지 잔머리 굴려가면서 나 하나 잡고 싶어 할 줄은 몰랐네. 형님, 진짜 잘못했어요.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어떤 말씀을 드려도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이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동서는 울먹이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예 무릎까지 꿇고는 제 바짓단을 붙들더라고요. 어찌나 겁먹었으면 화장까지 다 지워질 정도로 울어댔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취직도 친구 덕분에 하고 시동생과의 소개팅도 친구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친구한테 시다발이 노릇하면서 아양 떨어 콩고물 주워 먹으며 살아온 거죠. 그러니 친구 앞에서는 꼼짝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야, 나 지난번에 세탁소에 맡긴 코트 왜 안 찾아왔어? 그런 건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제까닥 챙겨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눈치 빨라서 내가 데리고 다닌 건 몰라? 미안해. 대신 내가 너 먹으라고 줄 서서 케이크 사왔어. 이거 요즘 인기 엄청 많은 거 알지?
한정 수량이라서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사는 거야. 이거 먹고 마음 풀고 있으면 내가 바로 세탁소 다녀올게. 이렇게 동서는 본인이 하도 이런 식으로 자존감 깎이니까 저한테 베풀고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자존감을 충족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조차도 친구한테 조르고 또 졸라서 사은품 겨우 받아온 거였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실체를 들키고 나서 제대로 자존심 상한 거죠. 제가 잘못 생각한 거 알아요. 사실 형님은 아무런 잘못 없으신데 제가 속이 좁았어요. 형님이나 저나 금수저 없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 형님은 거리낌 없어 보이고 시부모님한테 여전히 사랑받고 계셔서 질투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서는 저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 모두 이 사태를 알렸어요. 아무래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시댁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저한테 막말을 내뱉었을 뿐만 아니라 땡볕에서 땀 줄줄 흘리도록 고생을 유도했으니까요. 한 번 경고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또 만들 수가 있네. 내가 너네 사이좋게 지내라고 일부러 붙여두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차단을 내? 남편 죽고 애 혼자 키우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인간적으로 실망스럽구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다. 네 친구들까지 다 있는 앞에서 왜 그런 모욕을 준 건지 믿을 수가 없구나. 분명 우리가 계속 가족으로 생각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윗사람을 그렇게 무시한 건지 내 참 모르겠다. 시부모님은 진심으로 실망스러워 하셨습니다. 저조차 두 분이 그렇게까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은 처음 봤죠. 게다가 시동생 역시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면서 노여워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입을 모아 저를 위로하니 동서의 어깨는 축 처지더라고요. 아마도 제대로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본인은 혼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랑받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동서가 흐느끼면서 우는데도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잘했다고 우는 거냐는 식으로 무겁게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서는 그저 혼자서 외롭게 이 차가운 눈빛들을 받아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안쓰럽다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들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서 역시 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도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혹시 제가 친정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괜히 어른이 아니셨습니다. 딱히 저한테 캐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저랑 엄마가 서로 재산을 공유하는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런지 별 반응 없이 축하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사부인도 정말 대단하시다. 진심으로 축하해. 찬영이도 엄청 좋아하지? 벌써 얼굴이 그려지는 것 같구나. 무엇보다 나는 네가 마음 놓고 살 걸 생각하니 기뻐. 항상 우리 아들 떠나고 나서 네가 고생할까 봐 마음 쓰였는데 다행이구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다 알아서 더 좋아. 원래 세상이 아무리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너 같은 사람한테 기쁜 일이 찾아가는 법이지. 시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니까 특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한동안 동서한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일부러 동서가 점수 따보겠다고 시댁에 자주 방문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말 걸지 못하게 하셨죠. 원래 댁에 누가 찾아가면 살갑게 반겨주시던 분이라 그 차이를 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예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시동생은 회식을 핑계로 무조건 저녁을 먹고 귀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동서가 시댁을 쩔쩔매듯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동서와 시동생 부부는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동서의 친정에서 직접 저한테 사과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엉뚱한 분이 상처받으셔서 죄스럽네요. 절대로 이런 사건이 또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릴게요. 솔직히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자세로 나와 저한테 사과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동서의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동서와 시동생 부부는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가 상처받은 상황일 테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뱃속의 아이나 시동생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이혼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용서받은 동서는 시동생의 요구로 목숨처럼 생각하던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엄청 잘하기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일부러 아침마다 좋은 하루 보내라면서 연락을 매일같이 했고 아이 간식이니 장난감이니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이면 같이 드라이브나 산책 가자고 하더군요. 심지어 제 생일 때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오기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진심이 느껴지니까 차츰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한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부터 저는 거의 친구의 종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계기를 절규하고 나서 마음은 많이 가벼워졌어요. 오히려 저 혼자로서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동서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이제는 남한테 너무 잡혀 살아가지 마. 결국 동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사람은 동서 본인이잖아. 지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진 거 축하해. 앞으로도 얽매이지 않기를 바랄게. 분명 동서가 나름대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랑도 앙금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어차피 같은 시댁 안에서 어른들을 모실 거라면 마음을 푸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여전히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깨워서 나갈 준비 도와주시고요. 제가 아르바이트가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놀아주시거든요. 오죽하면 아이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게다가 아이한테 감기 기운이 살짝만 보여도 병원부터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하루하루에 세심하게 마음을 담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엄마 덕분에 저 역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아이도 항상 안정감을 갖고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갈 정도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형아처럼 보이겠다며 스스로 세수부터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처럼 아빠랑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너무 빨리 제 곁을 떠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아직 아빠가 많이 필요해요. 찬용아, 아빠도 항상 찬용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우리 여행 가면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처럼 아빠도 똑같아. 만약 다른 게 있다면 아빠는 언제나 찬용이를 보고 듣고 있다는 거겠지. 네가 태어나던 순간에도 가장 행복해했거든. 누구보다 널 많이 사랑했어. 아빠, 비록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껴안을 수는 없지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면서요? 사실 저한테는 기억이 없지만 항상 잊지 않을게요. 꼭 저한테 눈 떼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엄마랑 할머니랑 잘 지낼게요. 처음에는 납골당이 뭐 하는 곳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더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표정이 금세 진지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는 가끔씩 주변을 둘러보며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은 하염없이 아파오곤 하죠. 하지만 최대한 아이가 사랑만큼은 그 공백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제가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